헌재는 고민 중. 헌재의 선고가 일주일 또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민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의 고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파면까지 할 일인가? 라는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맞나요? 네. 결국은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관계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네. 평의가 계속 좀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평의를 난상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부분은 아마 주심 재판관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 사실관계가 법적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 그 과정에서 2가지 기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대통령이 헌법 중대한 위반이 파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위반할 정도, 파면할 정도인가가 첫 번째 기준이고 네. 두 번째 기준은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느냐 이 2가지인데 그 2가지 중에 가장 고민하는 게 두 번째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끝났고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 위반이 맞는지 이게 뭐 위반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로 파면한 게 맞는지 이런 내용 가지고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아마 난상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가장 고민하는 거 맞죠, 이거 그러니까.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뭐 너무 이제 뭐 탄핵을 할 수 있을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법률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지금 현재가 이제 5가지 부류로 이제 일단 이 세부적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원래 국회가 제출했던 것은 이제 13가지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데 강인원 주심이 이걸 5가지 카테고리에 나눴어요. 근데 이 사안을 놓고 지금 따져보면 상당히 어떤 무리한 부분도 있고 법률적으로 사실 증거가 미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5개가 다 헌법 위반돼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반을 생각하면 이거 뭐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5개 다 전체 말은 많지만 실제로 법률 위반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또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요건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러면 또 각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실제 법률가적인 눈높이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냥 헌법재판소가 그걸 다 보고 다 결론 내릴 거라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전, 오후에 다 나와 계신다고 해요. 뭐 평일날 열리는 거니까 주말에는 각자 이제 고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세 분이 보시기에 파면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가장 큰 파면 사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기각이 되면 이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기준에 그래서 기각이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안을 이제 기각을 했을 때요. 헌재가 당시 밝힌 것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시를 든 게 있습니다. 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이 결의가 될 때 보면 이 뇌물죄가 지금 그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 수사를 한 이후에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탄핵 소추안에 들어있고 특검에서도 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헌재가 이건 뇌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파면 사유로 인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의 기각 가능성도 남아있다. 뇌물죄가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뇌물죄가 법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이고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뇌물 부분, 특히 국정농단 중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의
그 지원했을 때 대가 부분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말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아무래도 청구 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게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다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있긴 있지만 이 큰 무더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강조점을 좀 다르게 보는데 뇌물죄보다는 이제 첫 번째 우리 국민 주권주의 위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결국 국민들이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지 않습니까? 즉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보면 그동안에 그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를 토론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공적 체계를 통해서 즉 아무런 책임이 없는 비선 실세라는 즉 일반인인 최순실과 통해서 모든 국정을 논의하고 또 인사권도 함께 논의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권한을 기본적으로 비선 실세와 논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 주권에 위반됐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임한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부터 보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신가. 즉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끊임없이 문건을 준 것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고 상의해 왔는지 인사권을 어떤 그쪽에서 통해서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 아마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얼마 안 된다. 이미 하라. 국정에.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엄청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 계신 이 분들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에 당한 것이냐 아니면 이용한 것이냐. 뭐 이용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도적으로 본인이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최순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이 최순실 때문에 이용당했느냐. 근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놨죠.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엮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태극기 민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명해야 되죠?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특검 조사라든지 헌재에 출석을 했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특검 조사든 뭐 검찰 조사에 전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자료만 갖고 판단할 겁니다. 주어진 자료가 또 어떤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내일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하는 그것도 뭐 심증 형성에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일단 피해자 입건된 상황이고 엮었다기보다는 공범 내지 배우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헌재 재판관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어쩌면 좀 인용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좀 어필이 되고 이렇게 반박이 되면 다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용당했다. 엮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좀 뭐랄까 착안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차명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민간인 그 무자격자인 민간인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차명폰을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썼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차명폰을 써야만 할 만큼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었던 거냐? 아니면 남들 모르게 뭔가 다른 것을 모의했던 거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대목이 저는 차명폰 대목이라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이건 정당하지 못한 국정 운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앞서 말씀하신 이 국민 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각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용했다라고 이용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최순실 씨를 보고 이 돈을 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모든 것들이 보면 최순실가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안정범 수석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정범 수석이 어떤 이야기를 한 형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왜냐하면 이쪽 받는 쪽 입장에서도 안종무 수석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순실 씨가 그걸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실은 뭐 삼성을 이해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순실 존재 자체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순실의 어떤 자기보다는 뭐나 대통령이 직접 챙겨 이번에 이제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이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역할, 적극적인 역할 이걸 밝힐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로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포폰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마지막 고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심 반영 어디까지? 이거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요. 뭐 일각에서는 촉불 민심을 반영해서 탄핵을 무조건 인용해야 된다.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반대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이렇게 태극기 집회도 나름대로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 보수 세력을 딱 감안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민심 더 뭉쳐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양쪽 진영에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헌법재판소 재판이잖아요. 민심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있다고 이제 통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작용이요? 사법 작용이 맞고요. 사법 작용이. 보충적으로는 정치 작용이다. 정치적인 부분,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도 사실 두 번째 파트는 민심 부분이거든요. 국론 분열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앞부분이 너무 크다 보면 두 번째 민심 부분은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이 보충되는 부분이지 이게 전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예 정치 재판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재판이 주로 보는 거고 정치는 보조로 본다 그러면 그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수치 하나도 8대2인지 7대4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해가지고 8대2니까 인용, 뭐 5대5니까 기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참고는 할 수 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게 뭐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처럼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 계시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그러면 친구나 지인 또는 보도를 통해서 민심을 시시각각 전달받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은요, 누가 정말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인척 한 분이 형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예 카톡을 보질 않더랍니다. 그만큼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은 이 재판 활동하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끊고 본인만의 판단으로 하고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옛날에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관들이 흑인 그 차별 문제 관련했을 때 아주 그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헌법재판의 결과 자체가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내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평의 과정 속에서 만약 한두 명, 뭐 예를 들어서 뭐 6대 3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분열의 소지가 크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잘못해서 이렇게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되면 그 여론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헌법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재판관의 어떤 그 법률 지식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내려서 그 결과에 그래야만 국민들이 좀 승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론을 의식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 빌미를 주게 되면 이 불복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가 반대하는 의견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